안녕하세요. 역사 돋보기입니다. 한국의 일본 정벌 11화. 이번 편에서는 나름 평화적으로 보였던 조선 후기와 일본 에도막부 시대 외교적 마찰을 일으켰던 분쟁, 바로 독도 분쟁에 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조선 후기부터 독도를 두고 조선인 어부와 일본인 어부 사이 갈등이 많았고, 이는 국가 대 국가의 외교적 마찰로까지 이어지게 되는데요. 우선 조선시대 독도에 대한 조선 정부의 방침을 살펴드리자면, 조선 건국 초부터 3대왕 태종 이방원과 4대왕 세종대왕 때의 쇄환 정책이라고 해서 울릉도에 살던 사람들을 육지로 정착시키는 이주 정책을 몇 번에 걸쳐 강행했답니다. 그래서 독도는 물론이고 울릉도와 주변 섬은 사실상 무인도처럼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조선 전기 때까지만 해도 일본인 어부들의 횡포가 그다지 심하진 않았습니다. 아니,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해적들을 설치고 있었거든요. 그러나 임진왜란 이후 지금의 일본 도토리현의 오이야 가문과 무라카미 가문이 울릉도까지 넘어가 어업활동과 벌목활동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조선의 15대왕 광해군은 대마도 도주에게 항의하여 일본인의 울릉도 접근을 강력하게 항의했지만, 오이야 가문과 무라카미 가문은 계속 울릉도 해역으로 넘어가고 있었죠. 그런데 왜구가 사라지면서 울릉도까지 어업활동을 나아가는 건 조선인도 마찬가지였죠. 엄연히 조선 해역이기에 울릉도 바다까지 넘어오는 경상도 지방의 조선인 어부들과 부딪힐 수밖에 없었겠죠. 문제는 당시 울릉도가 무인도였다는 겁니다. 울릉도가 과거처럼 계속 사람들이 살았더라면 일본인들도 자기들이 침략한다고 생각은 했겠지만, 사람이 없으니까 어떤 죄의식도 없던 겁니다. 그러던 중 조선의 19대왕 숙종 때 동래 출신의 천민 안용복이라고 있었습니다. 안용복은 천민과 민간인들이 함께 구성되었던 혼성부대에 소속되어 있었는데, 천민 군인으로 있으면서 어로 활동도 하던 어부이기도 했죠. 부산에 워낙 일본인들이 많고, 특히 안용복은 부산의 외관을 자주 왕래하며 일본어도 할 줄 알았다고 합니다. 안용복은 고기잡이를 하며 바다를 따라 이동하던 중 울릉도까지 가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자기들 멋대로 어선 활동을 하고 있던 일본인 어부들을 보고 놀란 겁니다. 숙종 19년이었던 1693년 안용복과 박어두는 도토리현으로 넘어가 울릉도는 명백히 조선 땅이니 일본인의 불법 침탈을 막아달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를 두고 안용복이 피랍되었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울릉도까지 어업활동으로 하러 나왔던 오이야 가문과 무라카미 가문은 도토리 번주에게 울릉도에 가서 어로 활동을 해도 된다는 허가를 받았기에 그들은 일본 해역으로 알고 있었는데, 안용복 등의 조선인 어부들이 있으니 이들을 납치한 뒤 도토리현으로 데리고 간 거죠. 도토리현으로 가기 전에 독도에서 가장 가까운 일본 시마네현 근방에 오키섬이라고 있습니다. 안용복은 먼저 이 오키섬에서 조사를 받는데, 안용복은 오키섬의 도주에게 울릉도 해역이 조선의 지계이기 때문에 자신이 납치된 것은 불법적인 행위라고 항의를 했다고 합니다. 안용복은 울릉에서 우리나라까지는 하루 거리이고 일본까지는 닷새 거리인데 당연히 울릉은 우리나라에 소속된 것이 아닌가, 조선인이 스스로 조선 땅에 갔는데 어찌하여 구금하는 것인가 라고 했다죠. 당시 도토리번의 총책임자 번주는 하필 에도막부의 수도에 있었고, 안용복 사건이 막부 정권까지 보고가 되어버린 겁니다. 당시 에도막부는 섬 하나로 조선과 외교 마찰을 일으킬 수 없다며 안용복을 대마도를 통해 귀국시키고, 울릉도 해역은 일본의 관할권이 아니라는 내용의 서계를 작성해서 안용복에게 쥐어주었습니다. 서계란 조선과 에도막부 사이 국가가 발행한 공식 외교문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분명 울릉도와 독도 해역의 영유권을 두고 조선 어민과 일본 어민 사이에 분쟁이 있었으나, 이는 어디까지 민간인 어부들 사이의 분쟁이었을 뿐 일본 정부의 공식 입장은 일본의 영역이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안용복은 이 서계를 받고 대마도를 거쳐 조선으로 귀국할 예정이었습니다. 임진왜란 이후 조선과 일본이 국교를 회복했던 기후약조에 따르면 두 국가의 중재 역할은 항상 대마도가 하기로 결정되어 있었거든요. 무고한 조선인을 체포했다는 미안함에 안용복은 대마도를 가기 전까지 융숭한 대접을 받았으나, 정작 대마도에 도착하니 대마도 도주가 안용복이 쥐고 있던 막부 정권의 공식 서계를 빼앗아 버린 겁니다. 울릉도까지 어업망을 확장시키고 싶었던 대마도주가 안용복을 납치해버린 거죠. 그러곤 대마도주는 조선인들의 울릉도 해역 접근 금지를 요청하는 외교 문서를 조선에 보냅니다. 더불어 울릉도 해역은 일본 해역이 맞다는 내용과 함께요. 대마도주는 안용복을 부산 동래에 귀국을 시켜주긴 했으나 동래에 있던 외관에 구금해 놓은 상태였으며, 숙종과 조선정부의 입장은 최대한 조선인의 울릉도 해역 어업 진출을 자제시키겠다. 그러나 울릉도 해역은 조선령이 맞다는 입장을 대마도에 전달합니다.
우선 이 정도로 마무리하는 듯 했으나 대마도에서는 울릉도와 독도 해역을 뺏길 수 없다며 계속 조선이 울릉도를 포기하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고, 조선 정부에서는 담당자들을 계속 파견해 안용복과 대마도 사람들과 계속 조사와 추궁을 반복하며 이럴수록 조선 정부는 더 강경하게 나가기로 합니다. 화가 난 조선 정부는 일본 공식 정부인 에도 막부에 핫라이너로 사람을 보내 울릉도 독도 해역 문제에 대해 정확한 조사 및 처리를 요청합니다. 이에 에도 막부는 해당 해역은 조선령이 확실하며 앞으로 일본 어민들이 도회하지 않도록 엄금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약속합니다. 에도 막부도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한 게 아니라 그들도 나름 문헌과 지도를 다 파헤쳐 조사를 한 결과 울릉도 독도 해역의 조선령임을 밝혀낸 겁니다. 막부가 명령을 내렸는데 대마도가 뭐라고 이를 거부합니까? 이렇게 1차 영유권 분쟁은 마무리되었고, 긴 조사와 논쟁 끝에 안용복은 외관에 갇힌 지 2년 만인 1696년 풀려납니다. 2년간의 조사를 받으며 이 1년의 사태가 전부 대마도주 때문이며, 그러나 도토리번의 번주와 막부는 조선령임을 선언했으니 다시 한번 안용복이 직접 확정을 받아내겠다며 풀려나자마자 곧바로 11명 등을 모아 작정하고 울릉도로 들어갑니다. 그곳에 여전히 일본 어선들이 있자 안용복은 일본 어선들을 따라 일본 도토리성의 호키슈테수에게 스스로를 울릉도를 관장하는 조선의 장군이라 속이고 미리 준비해뒀던 자료들과 고지도를 내세우며 울릉도와 독도는 조선의 땅이 분명한데 자꾸 일본 어선들이 또 들어온다며 강력하게 항의합니다. 더불어 과거 자신이 막부의 허락 없이 대마도주에게 피랍되었던 사실까지 항의했죠. 해당 건도 에도 막부에 보고가 되었고, 막부 측 입장은 아무리 그래도 이 조선과 일본 사이의 외교 창구는 대마도이기 때문에 국가 공식 외교 문제를 대마도를 제끼고 이런 식으로 막무가내로 찾아오는 것은 절차상 문제라며 안용복더러 귀국을 장려하면서, 그러면서도 다시 한번 일본 어선들의 출입을 금지시키겠다며 울릉도와 독도는 조선의 영토가 맞다는 공식 정부 문서까지 작성해 줍니다. 더불어 대마도주가 또 그런 자의적인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관리를 해주겠다는 약속과 말이죠. 그리고 호키슈테수도 불법적으로 울릉도 해역에 침입했던 일본인 어부들을 처벌하였죠. 안용복은 사건을 해결하고 강원도로 상륙했는데, 강원도 감사는 안용복이 정부의 허락 없이 외국을 왕래했으며 그것도 관직을 사칭했다는 죄까지 적용하여 체포합니다. 조선 정부에서는 의견이 갈립니다. 안용복의 공을 생각해주어 죄를 참작해 주어야 한다는 쪽과 관직 사칭은 중죄이기에 사형에 처해야 한다는 쪽으로 말이죠. 당시 국왕 숙종은 안용복의 공이 더 크다고 판단하여 안용복에게 유배령을 내리는 선에서 마무리 짓습니다. 더불어 숙종은 1698년에서 99년에 걸쳐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령임을 공식 인정하는 서계를 대마도 도주에게 최종 확인을 요구했고, 막부가 그렇다고 하니 대마도주는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인정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즉, 앞으로 누군가 독도가 왜 한국 땅이냐고 물어본다면은 1차적으로 제일 단순하게 17세기 일본의 공식 정부였던 에도 막부에서 그렇다고 인정을 했기 때문이라고 말하시면 됩니다. 독도를 둘러싸고 조선 후기 조선 정부와 일본의 에도 막부 사이에 외교 마찰이 있었으나 굳이 따져보자면은 조선 정부와 대마도 사이의 마찰이었고, 전반적으로는 두 국가 사이가 평화적이었습니다. 에도 막부는 딱 두 나라, 조선과 네덜란드를 통해서만 문물을 수용하는 대단히 폐쇄적인 국가였거든요. 그러나 슬금슬금 아시아로 넘어오는 서양의 열강들이 폐쇄적인 에도 막부에 개항을 요구해옵니다. 막부는 특정 국가를 제외한 모든 외국선에 대해서는 격퇴시키라는 명령을 내릴 정도로 개항에 부정적이었습니다. 그런데 1837년 미국의 상선 모리슨호가 일본인 표류민을 송환하는 조건으로 통상을 요구해오기 위해 에도만에 들어왔는데 경비대가 격퇴령에 따라 모리슨호에 포격을 가한 겁니다. 그런데 몇 년 후 중국 청나라가 아시아 기준 가장 강대국이라고 여겼던 청나라가 아편 전쟁으로 영국에게 탈탈 털리는 모습을 보고 일본 에도 막부도 경악합니다. 서양의 군사력에 겁을 먹은 에도 막부는 격퇴령을 철회하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서양의 문물은 일본 고유의 문화를 흐트린다며 최대한 네덜란드의 서양 문물의 수용을 억제하려고 했죠. 그러다 1853년과 1854년 두 차례에 걸쳐 미국의 페리 제독이 전함 몇 척을 이끌고 에도만에 우라가항에 와서 미국 대통령의 친서를 가지고 통상을 요구해옵니다. 전함 데리고 대포로 조준한 채 통상을 요구하는 건 요구가 아니라 강요죠. 이걸 포함 외교라고 합니다.
더군다나 페리 제독이 이끌고 온 전함들은 당시 동양인들에게 낯선 검은 철 지기선, 몇 년 전 청나라도 신나게 털렸다는 정보까지 접한 상황에서 에도머프는 싸울 수가 없었고 강제적으로 1854년 미국과 화친 조약을 체결해 미국을 시작으로 영국, 러시아와 수교의 개항을 전면 선언했고 1858년엔 미일수호 통상조약이라고 더 광범위한 경제적 개항을 통해 일본은 근대화의 길로 접어듭니다. 이때 조선은 세도 정치기였고요. 그럼 역사 돋보기였습니다. 영상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